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찾아왔어요. 데미안 하면 아시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유명하잖아요, 고전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켜드리고자 데미안 하면은 이분이죠. 담배를 피고 계시고, 작가 연보를 하려면 1877년 7월 독일 남부 위르템베르크의 칼포에서 태어났어요. 81년 부모와 함께 바젤로 이주, 83년 아버지와 스위스 국적을 취득, 86년 다시 칼프로 이주하여 89년까지 실업학교를 다녔고요. 1890년 신학교 시험 준비를 해 괴핑엔이 라틴 학교에 다니며 위르템베르크 국가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1891년 명문 개신교 신학교 수도원인 말브런시 기숙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92년 말브런 수도원 학교를 입학했다가 시인이 되려고 도망쳐 나왔고 6월 자살 기도를 하고 정신요양원 생활을 했고 11월에는 칸슈타드 김나지움에 입학했습니다. 1893년 학업을 중단했고요. 1894년 시계 부품 공장에서 수습공으로 들어갔고 1896년 티빙겐에서 서점 점원으로 일하며 집필을 시작했어요. 이게 서점 점원으로 일하면서 집필을 시작했군요. 1896년부터 1899년 낭만적인 노래 자정이의 1시간을 출간했고요. 1901년부터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여행했어요. 1902년 어머니가 사망하셨고요. 1903년 두 번째 이탈리아로 여행길에 올랐고 1904년 피터 카메친트를 출간했고 마리아 베르 누이와 결혼을 했고 1906년 수레바퀴 아래서를 출간했고 1907년 이 세상에를 출간했고 1908년 이웃들 1909년 7위 독일 오스트리아로 강연 여행을 다녔으며 빌렐름 라벨을 방문했고 1910년 게르트루트를 출간 11년 인도 여행 12년 우에로를 출간했으며 독일을 떠나 스위스 베른에서 이주했어요. 13년 인도에서 인도 여행의 기록을 출간했고요. 14년 로스할데를 출간했고 19년까지 베른에서 독일 포로 구호 기구에 복무하며 잡지를 발행했고 15년 쿠놀프에서 출간했고 16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군요. 19년에 데미안 동화 19년에 이렇게 여러 개를 데미안 동화 짜라투르트의 귀한 잡지 새로운 독일적인 것을 위하여 창간호를 발행했고 20년에 박랑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22년 시타르타르를 출간 23년 부인 마리아와 이혼하고 스위스 국적을 획득했고요. 24년 루트뱅어와 재혼 25년 요양객 26년 그림책 27년 니른베르크 여행 황하의 어리를 출간했고 28년 관찰 30년 나르치스와 골든문트를 출간했고 31년 니돈 돌빈과 재혼 32년 동방순례 순례 37년 기념첩 39년 제2차 세계대전 시작해 45년 종전까지 독일에서 헤르만 헤세의 작품의 출판 금지령이 걸렸군요. 여러 사연도 많군요. 42년 시집을 출간했고 43년 유리알 류희, 45년 꿈의 여행, 46년 유리알 류희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47년 고향 칼푸시에서 명예시민이 되었어요. 51년 후기 산문 서간집을 출간했고요. 1954년 빅토르 변신 헤르만 헤세 로망롤랑 서한집 1955년 마법을 출간했고요. 56년 헤르만 헤세상이 제정되었습니다.
1962년 몬타놀라의 명예시민이 됐고요. 같은 해 8월 9일 내추럴로 몬타놀라에서 사망했군요. 지금 아본디어 묘지에 안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참 파란만장한 세상을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옴기니 이순학 이분은 세상을 쓰고 인생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극심한 고통이지만 문학의 힘과 역할을 믿는다.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독일과 내면의 탐구자 헤르만 헤세에 외료되어 독일 문학과 도고 교수법을 공부했다. 세상의 경계에서 방황하며 끊임없이 내면을 탐구한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주로 번역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가 있다. 자회사는 더 스토리, 펴낸 곳은 미르북 컴퍼니, 펴낸이 장영재, 지은이 헤르만 헤세. 이렇게 있어요. 해는 아래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해서 다시금 만나보게 되는데요. 데미안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써가고 있는지, 써내려갔는지 우리 한번 데미안을 우리 함께 이 데미안의 세계로 가볼까요? 두 세계. 10살 때 고향에서 라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려 시작한다. 그때의 추억들이 온갖 풍경과 향기로 진하게 밀려들어 마음을 슬픔과 기쁨의 전율로 뒤흔든다. 어두컴컴한 골목이 환한 집들, 교회, 탑, 정각마다 울리는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들, 아늑하고 따뜻한 방,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비밀과 공포로 가득한 방들이 보인다. 따뜻하고 비좁은 방에서 나는 토끼 냄새, 하녀들이 채취, 집에서 나는 약다리는 냄새, 말린 과일 향도 난다. 그곳에서 두 세계가 얽혀 있었다. 세계의 양쪽 끝에서부터 나온 밤과 낮이 한 세계는 부모님의 집이었다. 훨씬 더 비좁아져서 정확히 말하면 오직 부모님 두 분만 있었다. 나는 대체로 이 세상에서 이 세계를 잘 알고 있었으니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이 세계자 사랑과 절칙, 교육과 모범의 세계였다. 은은한 광채, 투명함, 깨끗함이 있는 세계였다.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예의범절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에는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에는 파티를 열었다. 이 세계에서 미래로 쭉 뻗은 고든 길 위에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결단, 사랑과 존경, 지혜와 성경 말씀이 있었다. 인생이 맑고 명확하며 아름답게 정돈되기를 바란다면 이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한편 또 하나의 세계도 이미 거기에 우리 집 한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다.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행상들, 귀신 이야기와 추문들이 있었다. 섬뜩하고 요사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넘쳐났고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 벤 암소, 쓰러진 말,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지만 무시무시하고 거칠고 잔인한 모든 일들이 사방에서 바로 내 이웃집과 옆 골목에서 수시로 일어났다. 경찰과 불량배들이 거리를 돌아다녔고 주정뱅이들이 아내를 팼다. 저녁이면 젊은 여인들이 무리가 공장에서 또 쏟아져 나왔고 노파들은 누군가를 병나게 하는 주술을 걸었다. 숲에 도적대가 살았고 방화범들은 경찰에게 잡혀갔다. 두 번째 세계는 강력해서 어디서나 넘쳐나고 악취를 풍겼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우리 집만 빼고 참으로 다행이었다. 우리 집에는 평화와 질서, 안정, 의무와 양심, 자비와 사랑이 있다니 얼마나 경이로운가. 또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비명과 어두운 폭력도 주변에 존재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이면 어머니 품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것 역시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정말 이상한 점은 두 세계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 두 세계가 너무나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가정부 리나는 저녁 기도 때 거실 문가에 앉아 깨끗이 씻은 두 손을 단정하게 매만진 앞치마에 올려놓고 맑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럴 때 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에 밝고 진실한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부엌이나 학관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주간에서 이웃 여자들과 싸울 때면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비밀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그랬고 특히 내가 그랬다. 분명 나는 밝고 진실한 세계에 속했지만 나는 내 부모님이 자식이었으니까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는 곳마다 다른 세계가 있었다.
나는 다른 세계에서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이 느껴지는 으스스한 세계에서 이미 살고 있었다. 심지어 가끔은 그런 금지된 세상이야말로 내가 가장 살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밝은 세계로 귀환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데도 마치 덜 아름답고 덜 재미있는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물론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우리 부모님처럼 밝고 맑고 우수하고 조화롭게 되는 것임을 잘 알았다.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너무 멀었다. 학교 생활은 조용히 견디며 공부해서 각종 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길은 내내 또 다른 어두운 세계 길과 붙어 있거나 한가운데 관통하기 때문에 도중에 그쪽에 그냥 머물거나 익사해버릴 수 있었다. 탕아들은 바로 그렇게 된 자들이 있었고 나는 그 이야기들에 빠져 들었다. 거기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선으로의 귀한 가장 위대한 구원이었다. 나는 그것만이 옳고 선하고 바람직한 결말임을 완벽히 이해하면서도 악행과 방탕이 나오는 부분에서 사로잡혔다. 솔직히 말하면 때론 탕아가 참회하고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오는 결말이 불만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커녕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저 의식이 저변에서 막연히 가능성이나 예감을 느꼈다는 말이다. 종종 악마를 상상할 때면 변장으로 본래의 모습을 숨긴 채 길거리나 시장통이나 술집 어딘가에 있는 모습을 떨렸지 절대로 우리 집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나와 달리 누나들은 밝은 세계에 완벽하게 속해 있었다. 내가 보기에 누나들은 나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에 가까웠다. 나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이며 악한 점이 없었다. 물론 그녀들도 부족한 부분과 나쁜 버릇이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둠의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어서 아까 대변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웠던 나와는 달랐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칭찬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다. 누나들과 다퉜을 때 시간이 흐른 뒤 양심적으로 되돌아보면 늘 내가 나빴기 때문에 용서를 빌어하는 것도 언제나 나였다.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을 성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내게는 누나들보다 차라리 뒷골목 악질 불량배들과 나눌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 없이 기분 좋은 날에는 누나들과 훌륭하고 품위 있게 같이 놀면서 그 빛 속에 착하고 귀한 내 모습을 보면 뿌듯했다. 천사들이 이런 기분이겠지? 우리가 알던 것 중에 최고의 단계가 천사였다. 천사가 되어 성탄절이 밝은 음악과 향기에 둘러싸이는 것은 달콤하고 경이로운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어찌나 드물던지 나는 가끔 어린아이다운 좋은 놀이를 하다가도 못된 성질을 참지 못해 누나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러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며 함부로 행동했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폭언들을 내뱉었다. 그런 후에는 초라하고 우울한 후회와 참회의 시간,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다. 그래야 밝은 빗줄기,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공허한 행복이 짧게라도 돌아왔다. 나는 라틴 학교에 다녔다. 시장 아이들과 살림가니 아이들이 같은 반이어서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둘 다 거칠긴 했지만 선하고 안정된 세계에 속한 아이들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같은 반 친구들이 깔보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들과는 친하게 지냈다. 그중 한 아이로부터 내 이야기가 시작된다. 10번째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수업이 없는 어느 오후 나는 집 근처를 두 친구와 배하고 있었다. 그때 덩치 큰 나이가 다가왔다. 13살쯤 된 힘세고 난폭한 공립학교 남학생인 프란츠 크로모였다. 그 얘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재단사로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프란츠 크로모를 잘 알고 있었고 무서워했다. 그래서 그 애가 우리들 사이로 불쑥 꺼들자 꺼림직했다. 벌써 어른들처럼 굴면서 젊은 실공들이 거는거리와 말투를 흉내냈다. 그가 우리를 다리 옆이 강둑으로 데려가더니 첫 번째 교각 아래에 눈에 띄지 않은 장소로 몰아넣었다. 아치형의 교각과 느린 물살 사이의 강변은 온통 쓰레기, 유리 조각, 녹슨 철사줄에 온갖 잡동사니를 물러 지저분했는데 가끔 쓸만한 물건도 있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모가 시키는 대로 그 주변을 사사지 뒤져 찾아낸 것을 보여야 했다. 그 애는 괜찮은 물건을 골라서 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강물에 던졌다. 크로모는 그 특히 납구리 주석으로 된 물건이 있는지 잘 살피도록 했고 그런 것은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빗도 챙겼다. 그애와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이 몹시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알면 당장 만나지 말라고 혼날 게 뻔해서가 아니라 프란츠 크로모가 무서워서였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애가 나를 한표로 생각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기뻤다.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내가 그 애와 어울리는 일이 처음인데도 말이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아 쉬었다. 크로모는 어른처럼 강물에다 이새로 침을 뱉었는데 원하는 곳 어디든 마쳤다. 크로모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들은 우리 또래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랑삼아 떠들었다. 나는 말없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 침묵이 크로모의 신경을 거스를까봐 두려워졌다. 두 친구가 처음부터 크로모에게 붙었기 때문에 나는 그 무리에서 이방인이었다.
내 옷이나 태도가 그 애들 눈에 거슬릴 수도 있었다. 라틴 학교 학생이 좋은 집안이 도련님인 나를 프란츠 크로모가 좋아할 리 없었다. 두 녀석은 내가 골탕을 먹어도 틀림없이 못 본 채 할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였다. 어느 날 밤 변두리 물방앗간 옆 가선에서 친구와 함께 사과를 한 자루 훔쳤는데 그것도 흔한 사과가 아니라 라이네테와 골드파르멘의 같은 최고급 사과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순간 위험을 모면하려고 거짓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곧잘 그럴듯하게 들리게 했다. 말에 끊기면 더 난처한 일이 생길까봐 나는 온갖 기교를 부려서 이야기에 살을 붙였다.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던지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망을 보며 자루에 담았고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절반만 가져왔다가 30분 후에 다시 가서 나머지를 마저 가져왔다고 말이다.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되었던 것이다. 둘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무표정이었는데 크로모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위협적으로 물었다. 그 얘기 진짜야? 당연하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그럼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큰 소리는 쳤지만 내심 불안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맹세의 신의 이름으로 결국 난 외쳤다. 신의 이름으로? 그렇단 말이지? 그러더니 크로모는 몸을 돌렸다. 이걸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나는 크로모가 조금 뒤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기뻤다. 나는 다리 위로 올라가자 머뭇거리며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크로모는 웃었다. 뭘 그렇게 서두르냐? 우리 집에 가는 길도 갔잖아. 그 애가 어슬렁거리며 천천히 걸었다. 나는 딱 감히 딴 길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는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향했다. 저 멀리 우리 집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햇빛이 반사진 창문,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집에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찰나 프란츠 크로모가 문을 밀치고 뒤따라 들어왔다. 햇빛이 들어오는 마당과 달래 빛이 들지 않아 서늘하고 침침한 탈복도에서 그가 내 팔을 붙잡고 나지기 말했다. 야, 서둘지 말라니까.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은 손이 무쇠처럼 단단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이 나를 괴롭히겠다는 건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지 머릿속이 떠올랐다. 고함을 지르며 누군가 제때 달려나와 나를 구해줄까? 그러나 나는 체념했다. 왜 그러는데? 별거 아니야. 잠깐 너한테 뭘 물어보려는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을 들을 필요 없는 건 말이야. 뭘 더 듣고 싶은데 난 들어가 봐야 돼. 너도 알고 있지? 물방앗까지 가선이 누군네 건지. 아니 몰라. 물방앗간 집 주인 거겠지. 크로모가 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더니 내 몸을 자신에게로 바싹 끌어당겼다. 그의 얼굴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심수궂은 두 눈과 음흉한 웃음을 띤 얼굴에 잔인한 기운이 넘쳤다. 그래, 그럼 그 가손이 누구네 것인지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이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어. 게다가 주인이 훔쳐간 사람을 알려주는 건 사람한테 이마크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 오, 맙소사. 설마 주인에게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살았고 배신 따위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일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면 웃었다.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이봐, 넌 내가 이마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 잊어봄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냐? 난 가난뱅이에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어. 그러니 이마르크를 벌 기회를 놓칠 수 있냐? 어쩌면 그 주인이 조금 더 줄 줄은 모르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에서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이 향기가 나지 않았다. 나를 감쌌던 세계가 무너졌다. 주인에게 내가 도둑이라고 일러 바치겠지? 아버지께도 말할 테고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르겠지? 모든 혼돈과 공포가 나를 덮쳤다.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연민이 나에게 덤벼들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아, 이럴 수가 신이시여. 눈물이 핑 돌았다. 돈을 주고 벗어나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든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다. 사과나 칼날 한 자루도 없었다. 그때부터 시계가 떠올렸다. 낡은 은시계. 할머니가 고장난 채로 물려주셨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 차고 다녔다. 그 시계를 재빨리 꺼냈다. 그럼 뭐 제발 나를 고발하지 말아줘. 그건 너한테 좋을 게 없어. 내 시계를 줄게. 자, 좀 봐.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이 시계를 가져. 은으로 된 거야. 내부 장치도 고급이고 좀 고장나긴 했지만 그는 웃으며 시계를 큰 손 안에 받아주었다. 나는 그 손에서 엄청난 폭력성을 깊은 적개심을 내 삶과 평화를 파괴하려는 악의를 실감했다. 몸이 덜덜덜덜 떨렸다. 그거 은시계야? 고물 은시계가 무슨 소용이야? 너나 고쳤어. 경멸로 가득 찬 말투였다. 하지만 크로보,
나는 그 애가 확 가버릴까봐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 이 시계를 받아. 정말 은하야. 은이야. 진짜야. 나 정말 이거 말고 가진 게 없어. 그가 나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누구에게 가려는 건 내가 누구에게 가려는 건 알긴 하네. 경찰에게 말할 수도 있어. 난 순경들을 잘 알거든. 그가 몸을 휙 돌렸다.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이대로 보낼 수 없었다. 그 애가 이대로 가버릴 경우 일어날 일을 온 가지를 겪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 편이 훨씬 낫다. 나는 초조한 나머지 신 목소리로 애걸 냈다. 그럼 뭐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농담하는 거지?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걸?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말해줘. 뭐든 할게. 그는 눈을 내리깐 채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다시 웃으며 선심미를 쓴다는 태도를 말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마. 너도 나처럼 훤히 잘 알잖아. 자, 나는 이마르크를 벌 수 있고 그걸 쉽게 포기할 만큼 부자가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알 말이지.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그러니 내게 이마르크만 주면 돼. 그러면 끝이지. 말뜻은 잘 이해가 됐다. 그러나 이마르크라니 그건 나에게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나가 마찬가지로 손에 넣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작은 저금통이 있지만 삼촌이 오셨거나 할 때 받은 10페니짜리와 5페니짜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직 용돈을 받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나는 애원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돈은 한 푼도 없어. 다른 물건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내 인디언 책과 병정들과 나치반을 가져. 그러면은 잠시 입술을 심술궂게 쌀실룩거리다 바닥에 침을 탁 내뱉었다. 핫살이 집어차. 완전히 명론조였다. 내게 고물잡동산이나 주겠다고? 나침반이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고 돈을 가져와. 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 걸 나는 용돈을 받지 않아. 정말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내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내게 이마르크를 가져와. 학교가 끝나고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리지. 그러면 끝나. 하지만 돈을 안 가져오면 그땐 알지? 그렇지만 어디서 그런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아, 어쩌지 난 돈이 없는데? 너희 집에 많잖아.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보자. 돈을 안 가져오면 알지? 그 애는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침을 한 번 더 뱉고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여러분 정말 으시시한 다음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읽으면서 정말로 더 이상 가슴이 졸였어요. 사실 읽으면서도. 이렇게 협박조로 나올 때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나마 잘 사는 집안이 진가 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조금 있다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